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강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무의 검토 범위가 어디인가, 법무 검토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2강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 관련해서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개정 데이터 3법이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3강부터는 다시 좀 더 원칙으로 돌아와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강에서 살펴본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은 이제 고도화된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라는 내용을 두고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개인정보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명정보나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해서 그럼 과연 법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 부분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는 게 당연히 그 대원칙이겠죠.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의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관련돼서 어떤 미래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원칙 및 정책에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의무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파기하고, 이 다음 PPT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떤 각 개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대기업들에서 이제 몇 차례 유출 사고 등을 겪으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관리 책임을 지는 보호 책임자 를 지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담겨 있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업이 어떤 처리 방침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작성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통지하고 신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 보장 및 구제 내용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내가 내 정보의 주인이기 때문에 열람하고, 또 혹은 그 당신이 갖고 있는 내 정보가 틀렸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하는 정정 요구권, 그리고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처리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의 처리 방식이나 이제 단체 소송 같은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이제 포괄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이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결국 1장에서부터 이제 10장 벌칙, 부칙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알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먼저 총칙 보면은 당연히 개인정보의 보호의 목적 나와 있고, 정의,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내지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 개인정보 정의가 나와 있었죠. 이제 이 정의가 좀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이슈가 된 이래로 이제 IP 어드레스가 개인정보가 되느냐,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지금도 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게 그레이 에리어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내주면서 좀씩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 정의, 그래서 이 정의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또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계시든 내가 뭐 금융업 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신용정보법을 주로 보는 분이든 아니면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뭐 통신사 등이나 뭐 이런 이외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통망법에 적용 대상이다 하더라도 법무검통자로서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부터 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보면은 보호정책의 수립 등이 나와 있어서 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지침, 뭐 규제 촉진 이런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처리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단계별로 다시 나눠볼 텐데 이제 이 처리가 결국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리 기준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제 각각 좀 보면은 이제 민감정보라고 하면은 뭐 병원 기록 같은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종교나 신념과 관련된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민감정보나 이제 고유식별정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유출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번호가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사실 나를 어떤 번호로 딱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사실 나의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면 뭐 바꾸게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쓸 수 있는지 언제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좀 알려드리고 가자면 예전에는 우리 뭐 물건만 사도 주민등록번호 적고 이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국내는 사실 개인정보의 황무지였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지 않았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냥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냥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써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절대 않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어떤 컴플라이언스 점검 같은 거를 해보면 이제 법무 담당자께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같은 거 해보시면 이제 많이들 놀라시는 게 아직도 뭐 011 번호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를 안 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의미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거고 축적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안전한 관리 부분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호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조치 의무 이제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유출 통지제도 이런 게 안전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부분 열람이나 정정 삭제 요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5장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이 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특례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법률 두 개 다 띄워놓으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던 게 이젠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마련되어 있고 이제 단체소송에 대한 내용, 언제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지, 뭐 허가 요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제8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정말 수천만 정말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체소송 같은 게 왕왕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서는 집단으로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연대하셔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적용 제외되는 내용이나 뭐 침해 사실 신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벌칙에서 과연
위반했을 때 벌칙이나 과태료, 그리고 개인이 위반했을 경우에 회사도 처벌을 받는지 양별 규정, 이런 거 굉장히 법무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걸 한번 알고 가시면 나중에 어느 부분의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지를 보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정말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하라고 던져놓고 나니 도대체 개인정보가 그래서 어떻게 수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 어떻게 파기가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개인정보 얘기하면은 뭐 DB라고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장되는 장소가 뭐 물리적 공간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국내에 있냐 외국에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벌써 사실 법무 담당자들이 막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를 검토를 해드리고 싶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술적으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실 수는 없거든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라고 해서 이게 개인정보가 처음에 수집되고 이용되면서 파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먼저 개인정보가 수집되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왜 수집되냐, 굳이 개인정보를 왜 모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보면 뭐 내가 마케팅 같은 거 하려고 뭐 홍보 고객을 모집한다 그래서 뭐 응모권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왜 우리 경품 추첨한다고 뭐 응모권 같은 거 넣겠지, 개인정보 넣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수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좀 수집 방식이 좀 간단했어요. 서면으로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나눠주고 종이에다가 내가 직접 개인정보를 뭐 제공할 때 뭐 적는 거죠. 제 이름도 적고 제 전화번호도 적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의 수집 경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직접 종이 같은 걸 쓰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제 제가 이름이나 뭐 정보,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쉽게 적어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수리 같은 거 맡기실 때 우리가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제가 누구고 제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났으니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면 이런 거 멘트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안내 문서로 이제 개인정보 동의해 하시는 걸로 뭐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뭐 안내 멘트 같은 거 나오시는 거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의 방식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입하려고 할 때 다른데 이미 기존에 가입된 사이트에 연동해서 그냥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에 처음에 가입했던 그 사이트에 제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그래서 수집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변화되어서 법무 검토자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에 맞는 동의서를 써주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단순하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이제 써놓는다거나 내지는 뭔가 입갑판 같은 걸 세워서 이런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런 걸 알리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면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콜센터 등으로 이제 육성으로 수집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내 멘트 같은 거를 동의서로 잘 마련돼 두는 게 필요하고, 그에 맞는 동의서를 수집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그걸 잘 보관하는 방식, 그냥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이 정보가 동의를 받은 정보라는 거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잘 보관해 둘 것인가, 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모아놓으면 모아두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용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수집이 되면 그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실 낱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이제 DB에 저장이 되고, 그 DB에 저장이 된 개인정보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6조에 기존이 되어 있는 최소 수집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수집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필요한 범위만 동의를 잘 얻어서 수집하라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뭐 적어라 이런 경우가 뭐 왕왕 있었어요. 내지는 뭐 그냥 제가 물건을 사는 건데도 주소를 적어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거는 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최소 수집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어도 주소가 필요한 건 뭐 배송 서비스를 받을 때라던가 합리적인 목적, 그리고 그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정보를 동의를 받아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최소 수집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담당자로서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이게 정말 최소 수집 원칙 지킨 것인지, 꼭 필요한 정보였던 것인지 이런 부분 더블 체크하시는 부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왜 우리도 어떤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 14세 미만, 뭐 14세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시는 거 본 적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하는 데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동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코파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법률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제 해외 유럽에서도 GDPR 기준으로 이제 몇 세 이하의 아동 개인정보부터는 이제 내지는 몇 세 이상부터는 이제 단독으로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이하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그 연령이 다르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연령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4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서비스 런칭할 때 이게 만약 그 14세 미만의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서비스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그 조치도 또 마련되어야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제한, 이제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 주민번호의 경우에는 그 정보의 중요성이 더 높고 더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어서 이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지 수집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수집과 이용 관련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집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잘 모은 개인정보를 내가 서비스에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잘 알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공해서 잘 수집한 개인정보를 나만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에 꼭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 구조상 제공은 무조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공의 그 카테고리를 보면 먼저 제3자 제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처리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뭐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무엇입니까? 이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A사가 수집한 정보를 B사로 넘기는 건데, 이 정보를 넘길 때 B사가 B사의 목적으로 B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사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서 B사로 넘겼을 때, 그럼 이제 B사가 그렇게 어떻게 활용할지는 A사와는 어떻게 보면 절단되는 문제인 거죠. 관계가 없어지는 문제. 그래서 B사에 넘어와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뭔가 유출이나 이런 피해가 일어났다면 B사가 책임질 영역이지 A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면 제공을 받은 그 업체의 목적으로 그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 당연히 동의가, 그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제3자 제공이고, 그럼 처리 위탁은 무엇인가? A사가 잘 수집한 개인정보를 B사에 처리 위탁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A사보다는 이제 뭐 B사가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에 B사한테 그걸 처리 위탁을 맡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B사는 자기의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A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A사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이 정보가 뭔가 유출이 되었다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못하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 수탁사, 이거를 운영하는 거를 넘겨받은 이 수탁사에서의 책임이 있지만, 당연히 관리 감독 의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A사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에 있어서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은 매우 전혀 다른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리 위탁의
경우에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기업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을 맡기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영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수집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잘 넣어놓고 뭔가 안전조치 관리 의무를 하고 이거를 데이터를 그냥 큰 통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화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있고 뭐 제 전화번호가 있고 제가 구매한 내역이 있고 이걸 뭔가 암호화 조치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착착착착 서랍에 잘 정리하듯이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만을 하는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DB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DB 자체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손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위탁을 맡기는 업체는 수탁사의 손을 빌려 내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 이제 위탁의 경우에 또 지켜야 하는 점들이 법률에 쫙 나와 있어서 이제 뭐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이제 문서로서 그 위탁의 업무를 정확히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수탁사 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 등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수탁사의 과실이 있을 때 이제 위탁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 중에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국외 이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가 이제 국내에서만 있으면은 뭐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필연적으로 이제 국외 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또 어떤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개인정보, 그러니까 해외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그 해외